지금 이제 126석과 2석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5대5 지분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의 전망을 중심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창당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 김한길 대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류긴 한데 굉장히 약체 주류입니다. 사실은 김한길 대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 쪽하고 손을 잡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 친노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 주류 세력에 비주류 세력에 좀 밀려가지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합의를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분 자체는 그리고 합의문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양쪽의 어느 쪽에서도 이거를 비난하거나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당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양쪽에서 전부 이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구에 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노 세력은 이제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선언 자체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구체화돼서 정말로 단일 창당된 신당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1대1 구도로 가기에는 대단히 벅차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간에 뭐 친노 세력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혹은 지분 싸움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지역구나 이런 데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네가 해야 되네 내가 해야 되네 경선 룰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동안 그토록 비난해왔던 구태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당,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새 정치를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것하고 다름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지금 친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언론에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는 중도 이렇게 좀 엮여지고 친노 세력은 또 별도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세력을 같이 하네, 마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배제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무 빠른 얘기죠. 이제 지방선거 이후의 문제가 이제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렇게 순항을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신당 창당의 어떤 효과가 반감될 거란 건 누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돌아서 가고 일단은 다 뒤로 넘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은 선거 때까지는 갈 거로 보고요. 선거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세력, 여러 계파가 이제 공존을 하는 체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당의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대여 관계, 대정부 어떤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갈등의 소지들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조차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세력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서 어느 노선이 또는 어떤 인물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속에서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고 저는 그거를 너무 타부시하고 정당 안에서 정당 민주주의 하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가리는 거는 저는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로운 형태로 결합을 하지 않아도 현재 민주당 자체에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불거지는 문제들이죠. 여러 계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쉬워요. 뭐냐면 선거에서 만약에 세 세력이 경합을 할 때에는 야권 전체에 불리한 국면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조율 관계를 곳곳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당이 될 때는 중앙에서 합의를 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이니까 이것이 훨씬 쉬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당이 얼만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인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는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패배를 예감했던 상황이었는데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국면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세의 판도는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네. 지방선거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도요. 광역자치단체 장선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민주당이 민주당이라고 그러니까 야권이 그러한 이익을 가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모든 공천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공천을 안 해요. 근데 양당에서 지금 뭐 상당수가 지금 거기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중앙당에서 절대 교통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천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뭐 전부들 나와가지고 알아서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이 아니죠.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경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선이라는 것은 오로지 새누리당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왜? 뭐 지자체에서도 우린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 236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치부의 뭐 자치구를 비롯해가지고 기초의회 의원까지 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한 6천 뭐 전체 하면 광역까지 하면 6,000명이 넘지만 하여간 이러한 인원수가 사실상 그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대 나머지 사실상 무소속이에요. 무소속들이 다 붙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수로 야권이 소위 신당 창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싸움이 여기에서 아닌 거죠. 무질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중앙에서 정리를 해도요. 정리를 해도 나 그거 못 따르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제 기초 차원에서의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선 그러니까 예선이 없는 거죠, 지금. 결선밖에 대선 없는 당시의 후보들 자체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통로를 열어놓자라고 약속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혼란 과정을 거치겠지만 감당해야 될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야권 신당이 감수하겠다고 지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권 그 신당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그 이제 타격이고 또 불이익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뭐 새정치연합도 그랬지만은 또 김한길 대표 이제 민주당 쪽도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 저는 적어도 그거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이렇게 되면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공식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이 결국은 승패의 기준이 당연히 된다. 요거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그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결코 정치 혁신이나 새 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럼 새누리당을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약했는지 그거 한번 좀. 그러니까 그 공약을 잘못한 거죠.